안녕하세요. 복덕다방 시청자 여러분. 복덕다방 진행을 맡은 NH농협은행 올백 자문센터의 윤수민 부동산 전문위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복덕다방의 부동산 투자 유니버스를 해외까지 확대시켜줄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저희 유현선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기관이나 개인이나 해외 부동산 투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부동산 투자에서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이제는 해외 부동산을 공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때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이런 것들을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섞게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택이라든가 상가, 빌딩,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섞게 되는데 그렇죠. 해외 부동산도 이제는 하나의 선택지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리츠 같은 것들은 해외 리츠도 되게 많이 이제 투자를 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해외 부동산 투자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츠라든가 펀드 같은 이런 해외 부동산 투자 간접 투자 방식이다라고 봤었을 때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독자분들께서 직접 주택을 구입하시는 그런 직접 투자 방식을 좀 한정을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이야기예요. 공식적으로 나온 통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올 한 해 진짜 자산가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말 초고액 자산가들 중심으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저도 이제 해외 부동산 관련된 상담들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게 관심이 많다는 거는 단순히 이제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측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해외 부동산 투자는 필수다. 그거는 이제 다소 과장된 개념적인 설명인 거고요. 사실은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는 매우 주관적인 각자의 이제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종합부동산세나 상속세와 같은 최근에 이제 이런 조세 부담이 커지고 또 국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떤 달러라든가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한 위험을 해지하고 그리고 이런 조세 부담을 줄이는 부분에서 우리가 해외 부동산 투자가 하나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해외 부동산이 또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에 있는 주택은 이제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특히나 이런 다주택자 같은 그런 자산가들이나 그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주택을 하나 가지고 계신 분이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은 다주택자가 되지만 국내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해외 주택을 더 구매한다고 해서 다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집집할 땐 집슐랭. 그러면은 이제 해외 부동산 투자처를 고를 때, 선택을 할 때 좀 고려해야 될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다양한 고려 요인들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이제 포인트는 내가 왜 해외 부동산을 투자하는가 라고 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제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앞서 설명드린 이유로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관심은 없지만 독일에 주택을 구입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은퇴 후에 해외에서 거주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투자 목적에 따라서 기대하는 수익률도 다르고 투자하고자 하는 주택의 크기라든가 그런 어떤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부동산과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약간 이제 실거주 목적이냐 투자 목적이냐 이런 개념적인 차이를 두고 투자 목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실거주 목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판에 박힌 이야기인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것만은 좀 기억은 꼭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점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린 투자 목적과 연결을 해서 해외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이런 엑시플레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엑시플레인이다라고 하면 빠르게 그냥 손절을 해서 싸게 파는 거를 우리가 또 하나의 이제 솔루션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엑시플레인에는 내가 그 부동산을 실제로 최악의 경우에는 소비하고 거주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상가 투자를 할 때도 최악의 경우에는 분양받은 상가에서 직접 장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외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나라에서 살면서 그 주택을 소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각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나라에 거주할 수 있을 만큼의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살고 싶은 도시랑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이 높은 도시는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 안 됐을 때 내가 가서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 지역들로 선정을 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제 위험도 크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많은 고민과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네.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집집할 땐 집신뢰.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택 가격 변동률이라든가 저희가 뭐 지표라든가 아니면 공급이나 이런 것들 지표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해외 부동산은 조금 이제 그런 지표들이 저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해외 부동산은 이런 지표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은 뭐 구체적으로 좀 보시는 지표들이 좀 있으신지요? 이제 제가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도 강조를 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네. 경제학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부동산의 수익률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지표로 크게 세 가지를 뽑은 게 GDP 성장률, 인플레이션율, 실업률,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투자를 하시건 간에 이 세 가지 지표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특히나 해외 부동산에서 우리가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이제 환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이제 뭐 하늘도 모르고 신도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예측이 너무 어려운 건데요.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다라고 했었을 때, 베트남에서 우리가 투자를 잘해서 좋은 가격으로 엑시스를 했다 하더라도 그 베트남 동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그 수익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환율에 따라서는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의 수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나라의 환율의 변동성과 거시경제 지표를 관심 있게 보고 그런 어떤 환율 변동성이 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 베트남에서 산다고 하면은 사실 국내 부동산하고 동일하지만 원으로 환전을 해서 수익을 실현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 하고 있는데요. 환율도 중요하지만 사실 해외 부동산이니까 언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한국말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할 때도 각자의 어떤 용어의 단어의 개념이 정의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오해로 이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해외 부동산은 특히나 이런 이제 영어의 어떤 그 개념의 정의와 한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의 정의가 좀 가끔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을 해야 되는데, 가장 아마 대표적인 사례가 콘도미니엄과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그 용어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콘도미니엄은 저희가 얘기하는 뭐 대땡 콘도, 뭐 한땡 콘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단어는 같은데요. 개념은 다릅니다. 그런 콘도미니엄이다라고 하면은 리조트 호텔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해외에서 미국이나 동남아에서 통용되고 있는 콘도미니엄이라고 하는 용어의 개념은 한국에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아파트를 이제 우리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합주택을 이제 해외에서는 콘도미니엄이라고 합니다. 조금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저희가 뭐 미드 영들을 많이 보면 플랫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또 저희가 뭐 빌라도 사실 맨션 빌라 이런 개념들이 다 외국에서 들어온 것들이잖아요. 사실 이런 용어들의 차이도 조금씩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뭐 제가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플래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국식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아파트먼트 우리가 소위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 하는 그런 아파트먼트의 영국식 표현이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이제 영국식 영어 표현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 당시에 로우 하우스라고 해서 좁고 긴 단독주택 영화 같은 거 보셨으면 아마 네. 중산층이 이제 살고 있는 네. 그런 주택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일반적인 중산층을 위한 주택을 우리가 로우 하우스라고 한다면 빌라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조금 규모가 크고 조금은 이제 고급화되어 있는 주거 형태이고요. 단독주택. 맨션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어떤 상류층들을 위한 주거의 개념이다. 저도 경험을 했던 게 원베드룸이랑 그 네. 개념이 좀 저희랑 차이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나 뭐 유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해외에서 주거를 알아보실 때 한국에 이제 원룸을 생각하고 뭐 원베드룸을 이렇게 찾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에서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룸 방의 구분이 없이 하나의 공간 안에 그냥 그 공간 자체를 다 쓰고 있는 그런 소형 주택을 스튜디오라고 부르고요. 원베드 뭐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거는 방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그런 소형 주택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을 아셔야지 나중에 부동산을 투자하시거나 임차하실 때도 네. 원하시는 그런 물건을 정확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뭐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사실 투자의 직접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기 앞서서 알아야 될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또 2부에서 직접적인 해외 부동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